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도전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가진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 오늘 강의는 어떤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머리에 어딘가에 잠재되어 있는 그 도전 정신을 끄집어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제가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회 경제적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 도전력의 상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은 지금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 있으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부가 너무 규제를 해서 기업 활동이 어렵다,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 규제는 우리가 투표를 잘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전력의 상실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본인을 바꿔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지금으로부터 한 20, 30년 전에는 전 세계 국민 중에 도전 정신이 가장 왕성했던 국가의 국민이었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1996년에 아시아의 4마리 용, 이런 게 이제 타임즈에 발표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때 피터 드라카라고 하는 경영학자가 그때 그 잉크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 주간지에서 편집장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기업가 정신 이런 거 많이 연구를 한 사람이라 이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 이 사람은 단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편집장은. 미국이 가장 혁신적인 국가지요?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 많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피터 드라카가 무슨 소리 하냐, 미국 아니다. 이게 편집장이 이제 깜짝 놀라서 미국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국가가 미국보다 더 기업가 정신이 충만하단 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피터 드라카가 그거는 대한민국이다. 내가 증거를 대마. 대한민국은 1953년에 6.25가 끝났을 당시에 가진 자원은 제로, 인적 자원의 퀄리티도 형편없었고 물적 자원도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거 아무것도 없었다. 자원 제로 상태에서 선진국이 200년 동안 이룬 경제 업적을 4분의 1로 줄인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멘트가 핵심이에요.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선진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뤘나, 그 비결이 뭔지 아느냐? 피터 드라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는 바로 도전 정신 갖고 한 거다.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요, 대한민국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도전 정신 상실되면 가진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선조로부터 받는 유산으로 몇백 년을 울고 먹을 수나 있는데, 가진 게 자원이 없으니까 도전 정신이 없어지는 순간 국가는 끝나는 겁니다. 저는 피터 드라카가 생존해 있으면은 대한민국의 변한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20,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도전 정신은 제 눈에 보이게
빠른 속도로 상실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인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어느 직업군에 속해 있든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96년 때 하나의 사례를 더 들면 96년 때 있었던 홍보 슬로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피파 월드컵 그 협회에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공동 개최를 2002년도에 한다. 96년인가 발표가 됐어요. 같은 해. 대한민국이 걱정되는 거죠. 일본 애들을 일본 하면은 제가 만난 외국인들 중에 일본 사람이 경제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중하고 가장 효율적인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 국민과 월드컵 행사를 같이 하게 되면 우리가 일본 외국 사람 다 모아놓고 일본 사람보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거든요, 저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고민을 한 거예요. 일본한테 이겨야 되는데 세계 모든 사람이 우리를 한 달 동안 주목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일본의 1위 국민이야 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정부가 한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좋은 홍보 기회니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좀 바꿔야겠다. 외국인들한테 대한민국 하면 생각나는 키워드가 뭐냐라고 물으면 뭐 6.25, 뭐 헐벗은 뭐 이런 것만 부정적인 것만 생각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바꾸고자 그 위원회에서 홍보 슬로건을 만든 거예요. 그게 최종적으로 낙점된 홍보 슬로건이 다이내믹 코리아였어요. 저는 이 슬로건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찾던 단어를 찾아낸 거예요. 제가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야, 너 대한민국 가면 한국 사람한테 이거는 배워. 그 키워드가 뭘까?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요. 대한민국의 국시를 찾고 있었어요. 국시를 우리가 잘 표현을 안 쓰는데요. 강국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 국가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기업은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죠. 그래서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이 기업이 있어야 될 이유를 저희는 압니다. 기업도 가지고 있는데 국가가 국시가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 240여 개 국가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를 들자면 영국의 국시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와도 영국 사람들은 양보할 수 없어요. 자유에 대해서. 그래서 프리덤을 전파하는 게 영국 국가의 사명이에요. 미국의 국시는 혁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람은 미국 와서 장사하는 거예요. 혁신가의 대우가 가장 좋고. 그럼 대한민국의 국시는 뭘까? 이걸 계속 지식인들 제가 만날 때마다 물어봤어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잘난, 외국 사람보다 잘난 키워드가 도대체 뭐냐? 저한테 시원스럽게 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만난 겁니다. 아, 이거다. 이게 국시라는 거는 그냥 목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현재 대한민국을 반영해야 돼요, 실제로. 근데 제가 외국 사람 만났을 때, 야, 대한민국 가면 많은 외국 사람들이 들은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재밌대요. 자기가 6개월에 한 번씩 대한민국에 출장을 오는데 조선호텔에서 내려다보면 밑에 있는 식당이 갈 때마다 바뀐대요, 대한민국. 세계 어디도 안 그런다는 거예요. 식당이 6개월도 안 가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역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지 않으면 바로 도태됩니다. 그리고 이 역동성이라는 가치는 인류가 소중히 지켜야 될 가치예요. 그 역동성에 있어서는 제가 일본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 다른 어떤 키워드에 있어서는 일본 사람이 두려운데 역동성 하나는 일본 사람보다 대한민국 사람이 역동적입니다. 근데 그 역동성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토전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96년 당시에 세계인들이 동의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이해만 됩니다. 첫째,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10대 기업의 순위가 매출액 기준으로 10대 기업의 순위가 연도별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인데, 이거 보면 좀 슬퍼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기업이 지금도 잘해요. 그럼 역동적 아닌 거죠. 지금 2016년도에 있는 10대 기업이라고, 10대 기업 집단이라고 돼 있는 기업들은 창립 연도가 전부 50년 이상 된 기업입니다. 이게 무슨 역동적이에요? 미국 가서 보십시오. 미국은 반 이상이 지금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 얘기를 하면 가치 주고 반은 성장주예요. 지난 30년 전부터 창립돼서 랭킹에 올라가 있는 아마존, 애플 이런 기업들입니다. 미국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S&P 500에 들어간 500대 기업이 평균 수명이 20년밖에 안 돼요. 끊임없이 교체되니까. 그게 역동적인 거죠. 우리는 안 변해요. 이게 왜 안 변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얘네들 때문에 안 변한다 그래요. 이 시장 지배력 때문에. 저는 아니에요. 그러면 규제해야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0년 전에 기업을 창업했던 사람들의 도전 정신을 지금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계속 10대 기업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역동성을 30년 전의 역동성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다면 이거 대체하는 기업들이 끊임없이 나올 거고, 그거는 바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역동성 지표가 있어요. 경제 역동성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기업 교체율이라는 지표를 씁니다. 기업 교체율은 간단히 얘기하면 분모 항목의 토탈 기업의 수, 분자의 창업 기업의 수 플러스 퇴출 기업의 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역동적인 경제라 함은 식당이 6개월이 안 가야 역동적인 국가인 거예요. 창업 기업의 수가 많고 퇴출 기업의 수가 많다는 거니까. 근데 이 지표가 지난 20년 동안 30-40%가 떨어졌어요. 이 객관적인 지표가. 그러니까 더 이상 역동적이지 않은 거예요. 창업 기업도 옛날같이 많지가 않고 퇴출 기업도 예전같이 선순환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경영학자들은 유사한 지표로 조금 더 추상적인 지표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전 세계가 기업가 정신 얘기를 하니까 기업가 정신 지표라는 추상적인 지표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 항목이 기업 교체율이에요.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저는 뭐 그 지표의 구성이 어떻게 됐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거 보면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지표 같은 거예요. 이 기업가 정신 지표가 끊임없이 떨어져요. 지금 30년 전에 비해서 반토막 났습니다. 요새 이 지표가 중요하니까 국제기구 같은 데서 이거 발표합니다. 국가 간 비교 자료로. 이거 보면은 어느 국가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해야 돼 알 수 있어요.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국가가 주가 상승이 빠르겠죠. 96년 때는 대한민국이 세계 1, 2등을 다툰 거예요. 피터 드라카가 그래서 대한민국을 거론한 겁니다. 지금은 어떠냐? 세계 20, 30위권이에요. 저는 그것도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표의 속을 들여다보면 창업기업의 수라는 게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국이 창업기업의 수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문제는 창업기업이 대부분 닭집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닭집 운영하는 사람을 비판할 생각 이만큼도 없습니다. 우리가 창업을 나눌 때 기회주기형 창업과 생계형 창업으로 나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창업은 자기 가족한테는 아름다운 경제활동이지만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경제 성장률을 높인다든가 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현재 삼성을 10년 뒤에 누를 수 있는 씨앗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기회추구형 창업. 기회추구형 창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거를 고려하면 우리 별 볼 일 없습니다, 지금. 다른 한두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투자할 때도 별로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 요새 서학개미 뭐 이래가지고 미국에다가 주식 투자하는 거를 약간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쓰는 기사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 욕할 거 없죠 뭐. 혁신이 거기서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내가 투자하겠다는데 그게 왜 뭐가 잘못된 겁니까? 네. 한국이 투자처가 좋으면 한국에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윤리적 잣대나 애국심을 들여대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왜 대학에 많이 갔습니까? 대학 졸업장이 ROI가 높으니까 간 거예요. 대학 가면 월급도 올라가고 한 3, 4년 지나면 그냥 투자 원금을 회수할 정도의 베너핏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 겁니다. 근데 이게 ROI가 수익률 떨어져서 5%밖에 안 돼요, 지금. 갈 필요 없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왔죠. 애들이 대학 가는 이유는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기업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대학 안 나와도 상관없어. 이러기 시작하면 안 가는 겁니다. 옛날에 제 시대에 산 사람들의 최고의 투자처죠. 전 미국에도 주식 투자 안 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이 최고로 좋은데요. 뭐. 네. 연 ROI가 20%씩이었거든요. 은행 이자율은 10% 미만이었어요. 거기다 레버리지 상품이 좋으니까. 레버리지해서 주택, 제 동네에 그냥 주식 투자는 어디에 살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서울에 사는 사람 사면 아무 데나 사면 연간 20%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후배들한테 항상 미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무척 좋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파트 가격을 두 번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 선고안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면 모든 아파트가 2배씩.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택은 제가 가진 자산 중에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그거를 레버리지로 해서 2배가 올랐어요. 그럼 게임 끝난 겁니다. 그 혜택을 본 세대예요, 저는. 다행히도.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깝깝하죠. 아파트 가격이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거기다가 ROI가 5% 미만이니까 이제는 정말로 좋은 장소에 안 사면 투자 수익 못 내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런 지표들이 모여서 저희의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인류 역사에 없는 겁니다. 2002년도 전까지는 한 40년 동안 평균 8%로 했어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 5,000년 역사 동안에 모든 국가에서 40년 평균을 8%를 한 국가는 없습니다. 그럼 뭐 갖고 한 거냐? 피터 드라카 얘기대로 도전 정신 갖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2002년도 이후에 3%대로 떨어졌죠. 3%도 저는 유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요새 저의 모습을 보면 도전정신, 이런 도전정신하고 3% 절대로 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들 가서 보세요. 일본이 바보라 무슨 잃어버린 20년을 맞았겠습니까?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에 일본은 0.8%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은 제가 만난 외국인들 중에 가장 경제 문제에 있어서 아주 핏이 잘 돼 있는 국민. 그런 국민이 경제 활력을 잃으니까 잃어버린 20년 들어가는 거예요. 유럽 국가들도 가서 보십시오. 대부분의 국가가 1% 미만입니다.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선진국 3만 달러 하는 국가가 3%대 유지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언론인들이 많이 쓰는 비유가 하나 있죠.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묘사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꼭 끓는 물속의 개구리 같다. 이게 그냥 코로나 같이 경제 위기를 한번 빵 맞으면은 정신 차리고 하겠는데 이렇게 도전 정신의 상실같이 천천히 마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구제받기가 어려워요. 개구리를 양동이에다가 넣고 불을 개구리가 체온 변화를 못 느낄 정도로 천천히 가열을 하면 삶아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끓는 물속의 개구리 비유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꼭 그렇다라는 얘기 저는 매우 적절하게 잘 묘사하고 있다. 우리 끓는 물속의 개구리 안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를 말하기 전에 그 다음을 이거 고민해야 할 건 왜 그러면 20, 30년 동안에 세계 정점의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던 국가가 불과 20, 30년 만에 그저 그런 국가가 돼버렸냐 이거죠. 그 원인이 뭐냐. 그걸 알아야 처방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몇 가지 저는 제가 관련된 책을 쓰면서 한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 2-3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구 고령화예요. 인구 고령화와 경제 성장이 뭐가 관련이 있느냐? 나이가 들면 도전 정신이 떨어진다예요. 물론 예외적인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생리학적 현상이에요. 도전 정신을 결정하는 호르몬이 도파민인데 도파민의 분비량이 나이가 먹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도 70대가 되면 안정 추구형으로 변해요. 이건 사이언스입니다. 바꾸기가 무척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거 거부하고 싶죠. 전 도전 정신 가져라. 를 부르짖으니까.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제가 쫄보가 돼가는 걸 느껴요. 쫄보가 안 되려니까 한 가지 방법이 의도적으로 도전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안 하던 주식 투자를 시작합니다. 주식 투자도 공격적인 주식 투자를 해요. 떨리지만 어느 날 저한테 옵니다. 제가 연금보험 상품 하나 드는데 그 세일즈맨이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이런 거 드세요. 내가 뭐 들으면 되겠냐 그랬더니 원금 보장형 1년에 한 2%씩 주는 초안전 금융자산을 저한테 추천합니다. 나 이거 싫어. 교수님의 내가 나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이거 들어야 되는 거래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한대. 나 싫어. 나 그동안에 주식 투자에 돈 날린 돈 많어. 나 이거 마지막 기회야. 한 방 해야 돼. 한 10배 만들어야 돼. 안 된대요, 저보고. 절대. 그거는 20대에는 하는 겁니다. 20대는 하다가 날리면, 가상화폐 투자했다 날리면 일 열심히 해서 그 돈 다시 벌면 되는 세컨드 찬스가 있는 나이고, 당신은 지금 돈 날리면 세컨드 찬스가 없어요. 곧 정년퇴임이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돈 날리면 당신 깡통 차면 큰일 난다. 의료비도 없다 이제. 제가 거기까지 참았어요. 근데 그 다음 멘트가 더 죽여요. 지금 나이가 돼서 큰 돈을 벌시면 뭐 하십니까 그래요. 대박이 나서 10배, 20배가 돼서 대박 나서 돈 벌면 뭐 하냐 이거예요. 20대 때 대박이 나야 내 인생이 바뀌지. 60대 돼가지고 대박 나면 자식 좋은 일 시키는 거지. 당신 인생 별로 편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하러 리스크 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추천을 해라라고. 왜냐? 아까 그 사이언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거부하고 싶으니까 초위험자산에 다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죠, 제가. 네. 사이언스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우리 인구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출산율 낮잖아요. 출산율 바꾸는 거 누구 대통령 시켜보십시오, 하나. 저는 출산율을 바꾼 케이스는 딱 한 케이스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이민입니다, 이민. 수입해다 쓰는 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 유학을 왜 쉽게 갔는데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냥 아시아권의 모범생들 많이 불러다가 유학생 시킨 겁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또 그거 싫어해요. 방법 없어요. 출산율 낮아지면 전체 노동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그러면 경제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이언스예요. 세 번째로 이게 제일 많이 듣는 얘기인데 특히 한국에 있는 저 같은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335 모이기만 하면 젊은 사람들 비판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때는 세계 챔피언 권투 선수가 몇 명이었는데 요새는 헝그리 정신이 없어가지고 세계 챔피언 권투 선수가 한 명도 없다니.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요새 애들이 도전 안 한다. 배부르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이냐? 어떤 학자는 사실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아니라 그래요. 이건 사실인 거 보여주드리는 겁니다. X축이 1인당 국민소득, Y축이 그 국가의 국민들의 위험 선호도. 보시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위험 선호도가 떨어져요. 이해되죠? 저는 전쟁 한 번도 안 겪었거든요. 그러면 죽는 거에 대해서 전쟁 겪은 세대보다 다른 멘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가난한 국가라는 건 위험하게 살아야 되는 국가거든요. 돈 많은 국가에서는 내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소득이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헝그리 정신이 없어져서 도전 정신이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학자의 주장이냐 하면 이건 국가별로 네가 봐서 그렇고 여기서 아무 국가나 하나 잡아다가 그 안에 사는 사람들 국민을 한 1,000명 뽑아다가 그 사람의 도전 정신과 소득을 비교해서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장 된 사람이 사장 안 된 사람보다 더 도전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반대예요. 소득이 높으면 더 도전적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의 진위는 우리가 몰라요.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초창기 때 소프트뱅크 만들어서 할 때는 돈이 없으니까 도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자기가 몇십조 원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뭐 알리바바 투자해서 30-40조 원을 벌었으니까. 그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논리에 의하면 도전 정신이 떨어져서 그다음부터 배팅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손정희 회장은 이거 뭐 공식 협상에 한 얘기예요, 본인이. 자기는 옛날에 돈이 없을 때 하는 도전의 종류와 지금 하는 도전의 종류가 달라졌을 뿐이지 지금도 예전과 같이 똑같이 배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R에 민소하는데 자기가 가진 재산에 30조 원을 넣잖아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나이가 먹으면서 소득이 들면서 도전 정신이 떨어진다는 거는 좀 핑계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설들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되게 불안한 거죠, 저는. 일본같이 잃어버린 20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나이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못 하는 거니까. 우리의 정신 훈련이죠. 제가 도전력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힘력자를 썼다는 거는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정신 자세를 바꾸면 20-30년 전에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사람들과 같은 도전 정신을 회복하지 않을까. 저같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살면서 가장 도전적으로 살았던 그 순간, 그때를 끊임없이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늙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간은 제가 솔루션으로 한 3-4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사회적 분위기예요. 어떤 국가가 도전을 하느냐, 어떤 기업이 도전을 하느냐, 어떤 기업의 종업원들이 열심히 도전을 하느냐, 어떤 국가의 국민들이 도전을 하느냐.
이거를 많이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도전의 가장 바탕이 되는 거는 영국의 국시인 자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얘기할 때요, 항상 기업이 정부를 대상으로 규제를 풀어달라는 거,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세 가지 종류의 자유. 첫 번째 자유는 그거예요. 국가가 가급적 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도전 의지를 꺾지 않는 가능한 한 규제를 줄여주는 게 필요한 거고, 그게 그런 종류의 자유가 있고, 또 하나는 기업의 오너 또는 CEO가 종업원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종업원들로 하여금 도전하도록 만들려면 종업원들한테 자기가 회사에서 누리는 무한 자유를 똑같이 누리도록 해야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장님들 만나보면 사장님들이 저한테 그런 불평해요. 우리 회사에 있는 종업원들은 근로계약서에 있는 것만 한대요.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규제 문서예요. 그게 KPI고. 거기에 정해진 것만 해야 내가 사장한테 사랑받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누가 도전하느냐? 사장밖에 없어요. 자유로우니까 자기는. 지금은 한 사람이 사장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종업원 모두가 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 모두한테 사장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보상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도전이에요. 그다음에 저는 우리나라 사회한테 특히 해당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가 자식의 인생 목표를 자꾸만 어떻게 하면 자식이 팔자 편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 도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네 멋대로 살아. 프리덤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다 보면 여기저기서 깨질 거 아니겠어요?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정말로 실패된 삶을 살지만 위인이 나오는 거예요. 위인의 삶의 공통점은 끊임없는 시련과 극복입니다. 그래야 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우리 부모들은 위인 만들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사업하시는 분 물어보면 내가 돈 버는 이유는 우리 자식이 혹시 인생 가다가 이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이거 어떻게 내가 보상해 줄까? 실업수당을 부모가 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 제 세대가 좀 난 거는, 제 세대 때는 저희 부모가 애를 한 5명씩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간섭할래야 간섭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돈 벌러 나가야 됐고, 어머니는 가사노동에 시달려서 애들 간섭 못했습니다. 방목했어요, 그야말로. 그게 저를 조금 도전적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 명을 끊임없이 모니터하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세 가지 종류의 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기업 규제에 대한 거는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많은 아마 경제교육을 시키는 강사분들이 얘기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전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조금 더 할 텐데, 특히 두 번째 얘기.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를 향해서는 항상 규제 철폐를 부르짖으면서 자기가 회사 가면은 자기가 독재 권력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괜찮은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종 기업이 신경을 쓰는 변수가, 목표 변수가 있잖아요. 그게 매출액이든 기업의 이익이든. 국가 입장에서 국가 운영자인 대통령은 우리의 1인당 GDP 또는 전체 GDP입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제가 계량화 시킨다면. 그러니까 내가 매출을 올리는데 또는 이익을 올리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생산함수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혁신함수예요. 생산함수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어떤 자동차 타이어 만드는 데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은 딱 들어가면서 근로계약서를 쓰겠죠. 자동차 조립 공정에 타이어를 단다 그러면 너 들어가서 한 달에 내가 월급 3천만 원 주니까 너는 들어가서 공장 그 라인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타이어 달아야 돼. 너의 목표량은 하루에 너 100개 달아야 돼. 그거 안 달면 너 월급 깎을 거야. 그보다 추가적으로 달면 내가 월급 올려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기업의 운영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누구보다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잘하려면요, 규율을 따라야 돼요. 또 그거를 잘 시행하는 게 관리자입니다. 디스플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영어로 하자면 누구보다도 더 빨리, something better, something faster, something cheaper, 이게 우리의 거울이에요, 항상. 이렇게 하면 기업의 퍼포먼스가 매년 5%, 10%씩 올라가요. 우리 오늘날 대기업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준으로 생산함수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생산함수를 아무리 잘해도요, 코로나 같은 거 한 방 빵 터지잖아요. 기업이 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수수 무너집니다. 저는 이번 그 사례, 코로나 전 세계적인 사례를 보고 그 위대한 기업들, 백화점의 그 위대한 기업 노스트롬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태양의 서커스단, 서커스 솔레이라고 하는 뭐 서커스 산업에서 중소기업을 최초의 대기업을 만든 기업이에요. 한 방에 무너집니다. 뭘 잘못한 겁니까? 생산함수에서는 넘버원이에요, 세계. 항공회사 사우스웨스트에어 교과서마다 나옵니다. 거의 도산 위기예요. 정부가 보조 안 해주면 못 살아. 오늘날 세상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같이 3만 달러가 넘어선 국가의 경우는 생산함수는 인정 건드려 봐야 큰 부가 없는 거예요. 혁신함수를 건드려야 돼요. 근데 혁신함수는 누가 하는 거냐면 지금은 사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보니까 자동차 타이어 이거 아무리 해봐야, 저희가 보니까 자동차의 미래가 없어요. 자동차 만드는 게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앞단 뒷단에 있는 일, 그게 미래가 있지, 자동차 그 자체를 만드는 건 미래가 없어요. 그 시각을 가지려면 근로계약서에 없는 거를 내가 생각해야 돼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게 아까 something better, something cheaper 였다면 이거는 something new, something different예요. 남하고 뭔가 다른 거, 뭔가 새로운 거, 이걸 하려면 종업원들한테 계약서에 없는 거를 너는 신경을 써. 누가 사장이 그런 얘기 합니까? 이거를 구글이나 3M 같은 기업에서 인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냐면 너 시간에 80%는 생산함수하고 20%는 너 맘대로 프로젝트 만들어서 너 멋대로 해. 자유를 주는 겁니다. 모든 종업원들한테. 이걸 이제 30%까지 늘리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업원들한테 이게 그냥 말로 내가 나가고 싶은 회사, 규율이 센 회사를 뭘 나가고 싶겠어요. 자유로워야 나가고 싶지. 내가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는 그래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제가 각별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 저는 종교인들, 저 자신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서 종교인들을 볼 때마다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못하는 행위를 합니다. 뭔가를 믿으면 저는 순교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투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도 제 목숨을 버려요. 종교에서는 흔합니다. 무엇이 저 사람을 순교하게 만들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 돈을 번다, 뭐 사업을 하든 뭐가 됐든 내가 하는 일을 순교하겠다는 생각으로 하면 저는 100% 개런티예요. 단지 내가 이거 하는 일이 순교를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못 하시는 거지. 이 일이 내가 순교하는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100% 성공합니다. 100%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솔루션은 이겁니다. 삶의 숭고한 목표를 세워라. 이 얘기는 내가 하는 일을 숭고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생각이 안 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 나가는 게 숭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과
직장 나가는 게 그냥 돈벌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 누가 성공하느냐? 당연히 전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를 우리 경영학 분야 중에 인사조직 분야라고 있어요. 인사조직 분야에 한 100년쯤 된 우화가 있어요.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하면 교회당을 짓고 있는 벽돌공 우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벽돌을 쌓고 있어요. 첫 번째 벽돌공한테 물어요. 당신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저는요 일당 받는 벽돌공이라는 거예요. 10만 원 계약으로 오늘 아침에 9시에 나와서 6시까지 벽돌을 열심히 쌓으면 그 십장이 저한테 10만 원을 주고 그 10만 원 가지고 집에 애가 둘이 있는데 빵 사갖고 갈 거예요. 제가 벽돌 쌓는 이유는 그 빵을 사기 위한 거예요. 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한테 물어요. 당신 왜 벽돌 쌓고 있어? 저는 모 건설 회사의 직원입니다. 연봉 3천만 원 받고요. 제가 해야 될 일은 타임카드 찍어야 돼요. 아침 9시에 나와서 6시까지 벽돌 쌓고 가야 내가 월급 받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들여다봐요. 저는 교수입니다. 비교적 자유가 많은 사람이에요. 직장인들보다. 근데 저는 가급적 9시 출근, 5시 퇴근을 지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도 안 하면 너무 나태해지니까. 뭐를 하더라도 내가 학교 나가서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직업인인 거예요. 직업관.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큰 일은 절대로 못해요. 세 번째 사람이 큰 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벽돌한테 물어요. 당신 뭐 하고 있어? 지금 똑같은 벽돌 쌓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의 성격이 숭고함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지. 그래서 세 번째 벽돌공한테 물어요. 당신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벽돌 쌓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똑같이 부모로부터 상속재산 1,000억을 받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벽돌공은 그만둬버려요. 세 번째 벽돌공은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관심 없어요. 벽돌 쌓는 게 예배 드리는 거니까 나가서 벽돌 쌓습니다. 그러면 누가 위대한 성당을 짓느냐? 세 번째 사람이 짓는 거예요. 이 우화를 최근에 안젤라 다크워스라는 학자가, 임상심리학자가 최근 사례로 보여준 책이 있어요. 그릿이라는 책,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나와 있는 책입니다. 영어 표현의 그릿은 일을 하는 열정과 끈기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게 그릿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사조직 연구하는 사람들 오래전부터 직업과 관련 없이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를 가서 봤더니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을 성공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은 일에 대한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열정과 끈기가 없느냐 이거죠. 모두 다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근데 성공하려면 일에 대한 열정과 끈기가 있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에 대한 열정과 끈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있고. 그걸 연구한 겁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그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정주영 회장하고 저하고 뭐가 다르냐. 저 같은 사람은 욕심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아파트 한 50평 살면 맥스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주영이 아니다 이거죠. 50평 너무 작아. 500평 돼야 돼. 이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렇게 큰 거대 기업을 일군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학자 안젤라 다크워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욕심의 크기라는 거는 성공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저나 정주영 회장이나 전부 큰 집을 원하고 맛있는 음식을 원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뭐냐? 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속적인 거예요. 남한테 얘기하기가 창피한 거예요. 나는 큰 집을 원해. 제가 자신 있게 딴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창피합니다. 당신 사업을 왜 해? 나 이거 통장에 잔고 보고 그거에 희열을 느껴요. 창피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큰일 못 한다는 거예요. 정주원 회장 같은 사람은 뭐가 다르냐? 그때 시대의 기업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창업 보국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보국. 대통령이 명령한 게 아니라 정말로 기업인들이 내가 좋은 회사를 만들면 많은 국민들한테 직장을 제공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력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관련 없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대한 회사를 창업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 장표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위대한 기업인들 같은 이들이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사업을 했느냐, 어떤 동기부여. 아까 제가 헝그리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자들, 뭐 제프리 베조스라든가 주커버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배고파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미국 경제를 위해서 애국심으로 일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숭고함을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그게 제일 관심사예요. 그렇게 위대한 기업을 읽었을 때는 그냥 우연히 읽어진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숭고한 철학, 그거를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 얘가 여기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왜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했느냐? 세상을 바꿔놓는 위대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자기가 재산이 얼마가 됐는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본인도 관심 없고. 우리 경영학자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스티브 잡스가 들어간 다음에 세계 최고 넘버원의 기업가치 회사가 됐다. 스티브 잡스의 업적으로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본인은 아무 관심 없어요. 본인은 그냥 세상을 바꿔놓는 뭔가를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숭고합니다. 그거는. 대부분 위대한 경영자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순교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 증언을 스티브 잡스가 정말 순교 정신으로 사업을 했다는 증언을 손정희 회장이 어느 방송 인터뷰에서 얘기를 해요. 우연히 손정희 회장이 스티브 잡스 애플사를 스티브 잡스 죽기 하루 전날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때 2인자였던 팀 쿡하고 가격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팀 쿡이 전화를 받더래요. 자기를 놔두고 전화를 받더니 미안하다. 오늘 미팅 여기서 그만하자. 내일 하자. 나의 보스가 집으로 들어오라 그러더래요. 그 이제 스티브 잡스 전화한 거죠. 자기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거 잊어먹기 전에 내가 너한테 얘기해주고 가야 된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날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손정희 회장은 자기가 얼마나 작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스티브 잡스는 내일 모레 죽는데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목숨을 걸고 하루를 더 일하다 죽은 겁니다. 이런 예는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직업군에서 발견되는 예입니다. 저는 뭐 전문 등산가는 아니지만 등산에 관련된 책은 많이 읽었어요. 제가 그 등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유명한 그 영국 산악인으로 알고 있는데 말로린가 하는 산악인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기자들이 이 사람이 뭐 전 세계 유명한 산들은 다 한 번씩 올라가니까 평생을 그냥 산 올라가는 게 자기 직업이에요. 유명한데도.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죠. 당신 산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히말라야 세계에서 최고 높은 산을 아직 아무도 정복을 안 했으니까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올라간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산을 올라가는 사람을 등정주의라 그래요. 서밋 헌팅. 회사, 내가 금년도 매출액이 100억인데 이거 내가 10년 내로 1조 만들 거야. 서밋 헌팅입니다. 그건 숭고하지가 않아요. 그 이제 말로리한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 말로리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선문답을 해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올라간대요, 자기는. 저는 이 얘기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올라간대요. 이게 왜 훌륭한 말일까? 그게 뭐 문구화돼서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대단한 말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다가 이
문구의 해석을 도와준 사람이 박영석 대장이에요. 박영석 대장도 평생 산으로 올라다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히말라야를 뭐 수십 번 차례 갔잖아요. 뭐 이미 정복 몇 번 했죠. 또 올라가요. 기자가 와서 물어요. 당신 히말라야를 왜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랬더니 박영석 대장 하는 얘기가 자기는 히말라야에 고생하고 있을 때가 제일 편하대요. 산을 진짜로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제일 힘든 시간이 히말라야 등정을 마치고 서울에 와서 3개월 휴식할 때가 제일 힘들대요. 서울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래요. 히말라야에 있는 박영석이 진짜 박영석이래요. 이거를 자랑 요만큼도 없이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산이 거기 있어서 올라간다니까 바로 이런 얘기구나. 등로주의라 그래요. 산악인 중에 최고로 높게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정상 등극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산을 오르는 게 기뻐서 올라가는 겁니다. 등로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산악인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등로주의를 택한 산악인을 등정주의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이 기뻐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숭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숭고한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숭고한 의미를 부여하라.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일에 대한 열정과 끈기가 생기고 그것이 성공으로 인도한다 하는 얘기. 그것이 도전력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도전력이라는 표현은 우리 잘 안 쓰죠. 도전정신, 도전 이거 쓰는데. 근데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전정신이 있느냐, 태어나면서 결정된다면 역이라는 표현을 못 쓰죠. 근데 역을 쓴 걸 보면 근육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도전적으로 산 사람은 새로운 과제가 다가올 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하고 싶으시면 평소에 도전력을 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그러면 도전력을 어떻게 기르면 되냐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고난이 여러분들의 도전력을 키워주는 최고의 보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찾아서 고난합니까? 니체 같은 사람은 찾아서 고난하라 그러지만 그거는 정말 희한한 사람이고, 심리학에서 한 100년쯤 된 유명한 스터디가 있어요. 역기스토슨 법칙이라 그러는데 이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겁니다. 제가 그냥 그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쥐한테 전기 자극을 줘요.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냥 회사가 편안한데 인 것이 나의 업무 퍼포먼스가 좋아지는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좋아지는지. 그래서 쥐한테 그걸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쥐한테 무슨 계속 전기 자극을 줘서 그냥 칼날 위에 서 있는 나의 삶이 칼날 위에 서 있는 삶이다 라고 느끼는 게 쥐가 생동감 있고 그렇게 사는 건지, 아니면 그냥 편안한 환경을 만지는 게 좋은 건지. 그 역기스토슨이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과제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예요. 근데 그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쉬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자극을 줘야 된다. 근데 과제가 무지 어려우면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의 전기 자극을 줘라 해요.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회사의 업무라는 거는 쉬운 업무라는 건 없습니다. 회사에서. 모든 게 다 어려운 과제예요. 회사에서 여러분들 월급 주고 시키는 일들은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쉬운 과제 없습니다. 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니까 그 뽑아온 친구가 견뎌낼 수 있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굉장히 작은 사람이면 작은 스트레스를 줘서 근육을 키워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한테 그거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너무 센 스트레스를 주면 회사 그만둬버려요. 근육이 길러지기 전에 하니까. 참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회사 인사 담당자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스트레스를 이미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근육이 큰 사람들을 뽑아낼 수 있으면 되게 좋죠.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 이 쥐에서 한 연구를 인간으로 그동안에 지난 100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그 스터디를 요약하자면 그 개념을 컴포트 존이라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다 편한 걸 다 좋아해요. 익숙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루에 몇 분이나 했나? 하루 8시간 내가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면 못 견딥니다. 힘들어서. 대부분은 아침에 딱 일어나는 순간 오토파일럿 장치를 탁 켜요. 내가 일어났으니까 이빨 닦으러 가야지. 이거 생각하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합니다. 지하철 타고 올 때도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회사의 업무, 어제 하던 일 그대로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편해요. 컴포트 존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울타리 속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는 게 좋아요. 피곤하니까. 내가 듣기 싫은 책, 내가 나하고 철학이 다른 책 읽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 기분 나쁜 일을 제가 당합니까? 문제는 뭐냐면 편안하게 사는 게 누구나 원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컴포트 존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발전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컴포트 존 밖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할 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발전하는 겁니다. 상체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너희들 여행 많이 다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여행을 다니라 그러냐면 컴포트 존을 벗어나게 하려고 여행 다니라고.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순간에 내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내가 찾아야 되고. 그러면 내가 커지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갑니다. 회사에서 인사부서이 너무 잘 알아요. 이 친구를 가만히 놔두면 저놈이 발전 못해요. 계속 스트레스를 줘야 돼요. 우리는 원래 출근 시간이 9시예요. 9시 계속 나오도록 하면 나태해집니다. 어느 순간 CEO가 탁 나타나서 우리 회사 요새 위기야. 위기든 아니든 관련 없어요. 계속 스트레스를 줘야 되는 겁니다. 위기야. 8시에 나와. 힘들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컴포트 존 밖에서 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한 2-3달 지나잖아요. 그러면 8시가 9시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컴포트 존이 커진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글로벌화에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를 잘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임원들은 컴포트 존이 상당히 큽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그거 아니면 견뎌내지 못해요. 자기가 박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계속 키워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큰 과제를 줘도 엔간하면 그냥 해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이제 졸업생들이 저한테 가끔 찾아와서 제가 회사 오퍼를 한 3-4개 받았는데 이 중에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발 저는 그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할 때마다 저는 주식 투자할 때 돈 인 사람이에요. 가라 그러면 그 회사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앞으로 저 회사가 얼마나 싹수가 있는 회사냐 이거로 판단하지 마라. 그건 모른다. 그 주식이랑 똑같은 거다. 그 주가도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 제가 조언을 한다면 이겁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제일 나를 힘들게 할 회사를 찾아가라. 특히 젊었을 때는. 견뎌내는 힘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월급 못 받으면 내 생계에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 힘든 회사를 가면 컴포트 존이 커질 거 아니에요. 컴포트 존이 커진 상태에서는 회사가 망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딴 회사를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편한 회사를 가게 되면 컴포트 존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갈 데가 없어요. 그게 리스크 헤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좋은 회사, 좋은 선생은 학생을 편하게 하는 선생이 아니에요.
직원을 편하게 하는 선생이 그 회사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주는 선생과 회사가 좋은 회사이고 좋은 선생이고. 문제는 저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도 간섭 안 하거든요. 저희 총장님이 뭐 저한테 너 왜 이렇게 연구 실적이 엉망이야? 저 안 하거든요. 뭐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찾아다니는 방법밖에 없어요. 위험을, 고난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니체입니다. 저는 니체의 이 문구, 진짜 니체는 그렇게 산 사람이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베스비오 화산을 가봤어요, 진짜로. 그 니체를 느껴보려고. 베스비오 화산 기슭에 당신의 집을 지어라. 위험하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찾아다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네가 너의 컴포트존이 커지니까. 당신의 배를 미지의 바다를 향해 띄워라.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살아라. 그래야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진짜 맛을 알고 가는 거지.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요만해져 가지고 생을 마치면 그게 제대로 산 거냐. 그래서 세 번째 요약하자면 도전적은 근육과 같은 거니까 평소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 모르겠지만 일탈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일탈이 뭡니까? 내가 하던 거 아닌 짓을 하는 거거든요. 일탈하면서 살아야 나의 컴포트존이 커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저는 이 도전이라는 이슈를 접할 때마다 제가 요새 저는 그 이세돌 바둑 그 경기 결과에 정말 샥을 받았어요. 저는 절대 못 이길 줄 알았는데 기계가 그걸 보고 야, 이 기계가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든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게임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둑을 이겼으니까. 그래서 생긴 의문 중에 하나가 포카를 기계 보고 치라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 인간을. 근데 포카는 저 바둑하고 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브러핑 이런 게 있거든요. 형편없는 패 들고 나 좋은 패야 그러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성이 아니거든요. 기계는 매우 이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인간을 저는 못 이기는 게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전이라는 거는 ROI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7, 80년대 큰 기업을 일군 우리나라의 회장님들이 어떤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ROI 해가지고 영업을 하려다니 그런 게 아니거든요. 끊는 심장 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이성적이 아니에요. 기계가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건. 저는 그래서 케인스라는 경제학자가 많은 영향을 저한테 미쳤지만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이거예요. 동물적 야성, 애니멀 스피릿. 물론 이제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주가의 행태를 풀었지만 여기에 보시면 인류가 이룬 위대한 업적 대부분은 수학적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흥적인 낙관이나 애니멀 스피릿에 의해서 이 끊는 거 가지고 하는 거지. 그래서 뭐를 새로운 컨텐츠를 습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만히 앉아서 내 안에서 뭔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이런 걸 끄집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이 지금이야 이제 뭐 모든 국가가 식민지 시대가 아니니까 독립을 해서 이제 별거 아닌 국가로 전락을 해버렸지만 1900년도 전후로는 세계 땅의 4분의 1을 영국이 가졌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영국 원정대가 제일 먼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때 영국 귀족들이라는 게 뭡니까? 놀고 먹는 사람이 귀족이죠. 부모 유산으로 사는 사람이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임스 와트는 뭐 엔진도 만들고 이거 했는데 귀족들도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가 막 번성을 하는데. 그래서 귀족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식민지 자기네들 새롭게 만들어진 그 편입된 식민지 가서 지도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일종의 역사 같은 거를 정리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미 같은 데 가시면 거기 있는 지명들이 그 영국 귀족들, 유럽의 귀족들 이름으로 명명이 된 지역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제 다 그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남은 데가 남극이었어요. 이게 1913년 때니까 이제 지구 지도를 다 완성시킨 거죠. 다 발견하고 마지막 남은 데가 남극이었는데 누군가 처음에 남극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어네스트 샤클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귀족이 자기도 사비를 들여서 자기가 먼저 남극점 이제 찍으면은 이제 자기 이름 갖다가 뭐 붙여놓겠죠. 그 이제 원정대를 구한 거예요. 모집 광고를 낸 겁니다. 그 모집 광고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거 저는 이런 광고를 보고 어네스트 샤클턴의 그 원정대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ROI로 계산해 보면 사람을 구함 위험한 여행이 될 것이고 급여는 매우 낮고 극한의 추위와 어둠 속에서 몇 개월을 보내야 되고 끊임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안전한 귀환을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겁니다. 보장할 수 없음. 성공한다면 명예와 인정이 있을 뿐. 이게 광고 문구예요. 마지막 것도 약간 거짓말이에요. 남아있는 건 뭐 어네스트 샤클턴 왜 몇 명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런데 이 광고가 조그맣게 나갔는데 원정대에 지원한 사람이 5,000명.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갔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아문젠이 제일 먼저 정복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런 광고를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한테 내면 지원을 할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열정적인 국가, 도전 정신으로 충만한 국가에서는 지원자가 넘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할까? 이거에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숭고한 거거든요, 그냥. 그 나머지 거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나머지 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과연 지원을 할까? 그게 제가 마지막 하나. 사실은 최근에 이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Mars One 프로젝트라고 알려져 있는데 2013년도에 나온 거로 합니다. 2013년도에 어떤 네덜란드의 벤처 사업가 한 사람이 자기가 지금 모금 활동하고 있어요. 몇 조 원 지금 모금하고. 2032년이 목표입니다. 자기네들이 화성에 지금 거주지, 이게 뭐 일론 머스크만 하는 게 아니라 화성의 거주지를 인류 최초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 원정 팀을 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쯤은. 그래가지고 2013년도에 광고를 냈어요, 인터넷에다가. 자격 요건은 영어 가능자 딱 하나예요. 열정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자료 거기에 30만 명인가 지원을 했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장난이라고 생각했나? 저는 사실 그 명단을 받아보고 싶었어요. 뭐를 보고 싶었냐면 어느 국가의 국민이 많이 지원을 했는지. 저는 거기에 많이 지원한 국민이 도전력이 충만한 국가고 그 국가를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발표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 100명까지 스크린이 됐는데 스크린 된 다음에 100명 자료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어요.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계산적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대한민국을 다시 반석에 올려놓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계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끊는 열정과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지.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 도전력 기르는데 앞장을 서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